네, 반갑습니다. MV픽 대표 안진범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원사업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작년이죠. 2024년 청년창업사관학교 합격했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물론 엄청 잘 쓴 사업계획서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써야 된다,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걸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이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어떤 아이템인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보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화 과제명, 이걸 봤을 때 대충 이 아이템이 어떤 거겠구나 라고 하는 게 한 70% 정도는 드러나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보시면 모래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벤토나이트를 수거하여 재사용 가능하게 하는 정제기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무슨 버려지는 모래를 뭐로 만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딱 그 정도면 되거든요. 무료로 컨설팅하고 도와드렸던 분의 사업계획서인데 여기서 이 모래가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는 수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제출이 됐었고 합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렵다거나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구성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를 정부 지원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원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이걸 전체 사업비에서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보시면 143.3%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 공고마다 잘 보시면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특정한 지원 사업은 아닌 곳도 있는데 잘 보시면 총 사업비의 몇 프로, 아니면 지원금은 100%인데 총 사업비는 몇 프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반대로 역산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원금이 전체 금액의 70% 돼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 우리가 내는 현금과 현물 포함하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 포함해서 1억이 우리의 사업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부 지원금이 만약에 70%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7천만 원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이랑 현물은 3천만 원인데 그 안에서 또 비율을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뭔지 좀 모르겠다라고 하면 퍼센트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 목표, 이 부분이 아마 올해는 조금 또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고용이나 매출, 수출, 투자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 작성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적정한 밸런스를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높게 적으면 내가 나중에 합격을 하더라도 달성하기가 어렵고 너무 낮게 적으면 합격 자체를 하기가 어려우시겠죠. 정말 극단적으로 잘못되는 케이스는 지원금 받았던 거를 다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중복을 받았느냐, 사업화 실적이 있냐 뭐 이런 것들 쓰는 란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약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심사위원은 거의 결정을 합니다. 보시면 요약 페이지를 2페이지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요약 부분을 꼭 한 페이지로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화 과제 소개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 아이템이 뭐고 왜 하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텍스트 중요하고 도식화,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 도표 써서 도식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기 좋게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이해를 했고 그리고 설득이 되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기계공학과 재료공학 연구실에서 재직하면서 벤토나이트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 벤토나이트란 걸 뭔가를 했다는데 그 벤토나이트가 미국 독점 생산돼서 비싸다라는 내용 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설 폐기물이랑 고양이 모래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벤토나이트가 100톤이 폐기가 된다. 이 버려지는 모래를 수거해서 정제해서 건축자재로 다시 재판매를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이 있는 심사위원이면 이거 맞지 않는 말인데? 이거 맞는 말인데?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그게 진짜 문제가 맞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이 뭔가 정제를 해서 다시 재판매를 하겠다? 이거 해결 방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시장 규모가 이 정도는 딱 봐도 어느 정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고, 다음 또 중요하게 드는 생각은 정제한다 라고 하는 것, 수거한다 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과연 이 팀 혹은 이 대표가 역량이 있을까? 그리고 재판매를 한다? 그 역량이 있을까? 라는 걸 바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심이 해소되는지를 밑에서부터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방금 길게 설명한 이 과정이 심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게 이루어집니다. 15초? 그 정도 안에 이미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으니 그 다음 내용이 사업화 과제에서 버리는 고양이 모래를 수거해서 오염물질 정제하고 다양한 건축장재로 재판매하겠다 라고 하는데, 고양이 모래가 버려진다?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고양이 모래라는 게 버려지는 화장실 모래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지? 라는 의문이 좀 들게 되는 게 안 좋은 사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술성 1 보면, 이거를 정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보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열건조기를 통해서 유기물을 처리한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전통 비즈니스 모델의 간단한 형태가 아니라 기술력이 기반이 되고 뭔가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란 걸 여기서부터 벌써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별성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서비스가 3개로 나눠진다. 수거를 하고 멸균이랑 재가공하고 재가공한 거를 다시 판다. 진척률에 대해서 적혀져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고, 그 다음 테스트는 지금 됐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사업화 과제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차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진행률에 대한 내용 위주로만 적혀 있는데, 내가 경쟁사가 있으면 그 경쟁사랑 어떻게 다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포지셔닝 맵이나 도표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작성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서비스랑 똑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거 최고예요. 이거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그럴 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 대표는 이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인식이고, 두 번째는 진짜 대표의 말대로 만약 이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시장에, 그러면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수요가 없는 건 아닐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니즈가 없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쟁 관계, 유사 서비스, 유사 제품 형태를 써놓는 게 이상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이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는 있고 경쟁사는 없고, 이 기능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런 걸 우리는 다 555, 상대방은 다 XXX 이렇게 쓰시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다름을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뭔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이 니즈를 속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뭔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다 좋습니다 라고 적어버리면 그걸 보는 순간 심사위원은 또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 잘 모르구나, 신뢰도가 떨어지구나. 그래서 작성하실 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100가지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 잘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거, 상대방이 좋은 거, 그 항목을 잘 선택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신뢰도가 있는 도표가 됩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맵, X축, Y축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고 우리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 경쟁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포지션에도 수요가 있다는 걸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뭔가 오른쪽에 위에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예를 들면 가격, 그리고 Y축에는 속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속도 빠르고 가격도 높은 거 좋은 거야. 제일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가격이 비싼데 속도가 빠른, 예를 들면 쿠팡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은 싸고 배송은 느린 네이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듯이, 포지셔닝 맵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것과 왼쪽 밑에 있는 거는 다름의 차이인 거지, 뭐가 쿠팡이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포지셔닝 맵을 쓴다고 하면 그러면 X축과 Y축을 어떤 걸 적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포괄적인 가격과 품질을 써버리면 이 프로덕트와 다른 프로덕트 간의 경쟁 관계가, 포지셔닝 자체가 어디인지를 모르게 돼버리거든요. 다름을 인지하게 돼야 되는데 더 좋다 아니다를 써버리게 되면 가격은 낮은데 품질은 좋아, 이게 무조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더 낫다가 돼버리면 우리께 계속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바로 신뢰도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성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기보다는 경쟁 서비스가 어떤 게 있고 경쟁 제품이 어떤 게 있고 우리랑 어떻게 다르고 포지셔닝상에 어떻게 다르다. 근데 그 다름에 대한 수요도 있다가 가장 완벽한 답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 이제 국내 목표 시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얼마나 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거 서비스는 반려묘 가구고 어떻게 해서 돈을 받겠다. 이게 도표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멸균이랑 제광고는 어떻게 톤당 얼마씩 받겠다. 그래서 수익시장, 유효시장, 전체시장 이런 식으로 개념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쓰기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대부분 인터넷에 처음에 찾아보면 안 나오니까. 왜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없는 시장일 확률이 높은데 이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걸 잘 알고 있다? 이꼴 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표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배달의 민족이 초반에 IR 했던 자료를 본 적은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달 중개만 했던 시장으로만 본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내가 배달의 민족의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전체 시장 이랑 뭐 이런 시장에 대한 규모를 쓸 때 우리나라 배달 규모를 써버립니다. 배달 음식에 대한 규모.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배달의 민족을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보면 지금은 중개 금액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있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사장님들한테 깃발이라고 하는 노출 광고 비용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장님은 배달의 민족이 있기 전에는 전단지 혹은 124에 등록을 하는 비용 이게 마케팅 비용으로 쓰시는 돈이었거든요. 쿠폰북 발행하고 전단지 돌리는 비용. 근데 배달의 민족이 나오면서 전단지 돌리는 것도 돌리지만 여기에 광고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하고 거기에 광고를 싣게 되잖아요. 그 말은 흔히들 음식점 매출의 합을 시장 규모로 쓰는데 그게 시장 규모가 아니라 배달의 민족의 수익 모델의 시장 규모는 전국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들의 마케팅 비용 지출이 시장 규모라는 거죠. 내가 전단지 돌리고 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쓰고 있었다? 그럼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이제 전단지 안 쓸래, 전부 다 안 쓰고 다 배달의 민족에 쓸래 한다면 물론 이게 유효시장을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달을 하는 사장님이 100만 원의 예산을 쓴다 곱하기 전국에 있는 개수가 우리의 전체 시장 규모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유효시장, 수익시장 이 부분을 내려가는데 시장을 좁게 만드는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사장님들이 이 100만 원 중에서 아무리 배달의 민족의 효과가 좋다고 한들 뭐 지금은 완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시장 초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단지도 어느 정도 쓸 거고 배달의 민족도 어느 정도 쓸 거잖아요. 기존 걸 다 없애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쓴다. 50만 원 곱하기 전체 개수. 이게 또 유효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또 더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은 파스타집도 배달을 하고 조개구이집도 배달을 하는 세상인데 예전에는 이분들이 배달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더 작은 시장을 따지면 예전에도 배달을 하셨던 중국집, 피자집 이런 음식점들의 개수 곱하기 마케팅비가 또 더 작은 유효시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쓰는 단계에서는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 시장은 그러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스타집도 이제 배달을 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시장의 독점적인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예전에 100만 원 쓰던 게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 써야 되듯이 그거에 대한 비용 증가까지도 전체 시장으로 잡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음식점 사장님들이 쓰는 마케팅비가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 대표는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표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문성이 있냐 없냐가 또 보이게 되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수익 모델을 기준으로 시장 규모를 바텀업으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도 있고 수익 모델 말고 다른 형태로 산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일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케이스로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투자를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인데 지원 사업에서는 돈을 어떻게 벌겠다 그리고 돈을 얼만큼 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주기만 하면 적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서 내가 좀 쓸 수 있는 적정선에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1차 시장은 어떻고 2차 시장은 어떻고 3차 시장은 어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서는 그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다음이 사업기간의 성과 달성 목표. 이 항목은 25년도에는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24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위에서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핵심 지표, 고용, 매출 뭐 이런 걸 KPI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 거랑 그 다음에 무형적으로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너무 낮으면 합격이 어렵고요, 너무 높으면 합격하고 나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밸런스를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이 이미지. 여기 이미지는 4개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가 좀 많이 진행돼 있고 보여줄 만한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의 이미지를 여러 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라는 내용들을 잘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모래 수거가 어떻게 됐다, 멸균이 어떻게 돼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모래를 수거한다는 게 고양이 화장실 모래라는 걸 수거하구나, 수거할 역량이 될까? 오염물질을 정지하는 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재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 의구심이 여기 이미지에서부터 진짜 있구나, 그것과 관련된 성과 달성을 하겠다구나 라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거의 합격할 확률이 높은 상태로 심사위원은 밑에서 다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는 요약을 풀어서 자세하게 써놓은 거로 인식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한 70%는 이미 이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벤토나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비싸다, 고양이 화장실 모래도 버려지는데 이것도 재사용할 수 있다. 보자마자 이 비싼 거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괜찮은데? 생각 들죠? 근데 그 생각은 위에서 했고, 여기서부터는 그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위에서 작성했던 요약에서 작성했던 내용이 근거가 있고 충분히 합당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지, 여기서 뭔가 이해를 한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작성해 놓은 내용을 보니 근거가 있는 내용이구나, 합당한 내용이구나가 느껴지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 중복으로 요약에 적혀 있지만 이게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적혀 있어도 되고, 이걸 보고 위에서 이해를 한 내용이라면 심사위원은 바로 넘기게 됩니다. 다음이 이제 실현 가능성인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지금 공정을 다 해내고 있구나, 진짜구나 느껴지죠? 이 내용을 정말 디테일하게 모르더라도 아까 위에서는 없었던 내용들, 의구심이 들었던 게 여기서 해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 또 뭐 이런 게 있다 라는 내용이 보여지죠. 보유기술 1과 2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 비교 분석, 여기는 이제 벤토나이트 관련돼서 포지셔닝 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과 팽윤성이라고 해서 이게 커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단어만 보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 느껴집니다. 다음이 자금 조달. 사실 여기서 거의 끝났습니다. 요약에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여기는 합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심사위원은 이렇게 쭉 다 훑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표에 항목에 대해서 매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의 합격이라는 상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장 전략, 자금 어떻게 조달하고 할 거냐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큰 파트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생각하면 BEP,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데까지 필요한 돈이 얼만데,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중에 우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어떻게 조달할 거고 얼마를 쓸 거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역량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사업을 하는 대표들이나 심사위원들이 보게 되면 BEP를 달성하는데 얼마가 어디에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면 이게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그 인건비에 사실은 4대 보험료도 필요하고 퇴직금 적립도 필요하고 기자재 비용도 필요하고 임차료도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직장인으로만 살아본 사람들은 연봉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미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다라는 내용을 쓰는 게 조금 전문적으로 사업을 해봤거나 혹은 전문적으로 재무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잘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합당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역량이 없으면 못 쓰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역량이 없으니 지금 갖출 수는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적정한 선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BEP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들이 뭔지를 잘 작성하는 거죠. 근데 심사위원도 사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진 않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쓰거나 너무 작게 쓰거나 라는 내용이 있으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 비즈니스 모델은 좋지만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 잘 모르구나 해서 감점이 되고 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진입을 해서 어떻게 벌겠다라는 내용인데 흔히들 뭐 네이버, 인스타그램 뭐 이런 SNS 하겠다. 사실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씁니다. 이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려면 내가 어떤 인스타그램에 어떤 페이지에 어떻게 뿌리겠다,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다 적혀 있으면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고 거기를 통해서 대충 얼마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지 적혀 있으면 더 신뢰가 가고 이 대표가 역량이 있다라는 게 또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어떤 채널에 뭔가를 해서 비용은 얼마가 들고 어떻게 해서 판매가 어떻게 매출이 날 거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사업을 안 해봤고 혹은 마케팅 관련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매출 관련된 일을 했거나 영어 관련된 일을 안 해봤으면 적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상대방이 설득될 만한 내용, 상대방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딱 보니까 티가 나죠? 내가 잘 모른다라는 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합격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실 지원 사업은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써줘야 되고 어떻게 써줘야 되고 거기서부터 적합한 걸 썼냐 아니냐 좀 덜 썼냐 덜 썼냐 덜 썼냐 감점 근데 상대평가라서 이 사람이 고득점순이라서 어디부터는 합격 어디까지는 탈락.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은 막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IT 서비스는 안 돼. IT 서비스 합격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안 돼. 제품 안 돼. 웃기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안 된다. 전체 다 보면 매출 없는 사람도 합격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물론 매출이 중요하긴 합니다. 매출이 난다 이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거에 대한 역량이 있고 해봤기 때문에. 물론 아는 건 많지만 잘 쓰냐 못 쓰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매출이 있는 사람들이 합격을 잘하는 거지 매출이 없으면 떨어진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쓰냐의 관점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대표의 역량들 중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역량, 지원 사업들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지 이거 잘 쓴다고 사업을 잘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에서는 정답이 있으니 그 정답에 맞는 글쓰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할 때는 뭐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거는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글로벌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곳이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없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허도 어떻고 진출 역량이 어떻고 그리고 협약 기간에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팀 구성, 팀 역량 이 부분인데 제가 개인정보 관계상 가려놨지만 여기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과 장점이 100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 추려서 작성해야 되듯이 내가 살아온 인생과 나의 역량이라는 게 한 100가지 될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이 비즈니스 모델이랑 관련된 것만 쓰는 겁니다. 취사 선택 잘 하셔가지고 여기서도 내가 뭔가를 한다 그리고 해줄 사람에 대한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는 어떻다. 나머지 지역 특화 이 부분이 이 지원 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있는 케이스라서 다른 지원 사업에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뭐 쓰는 케이스들이 있을 건데 때에 따라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정 선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도 사실 많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계속 설명드리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가장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자마자 이게 무슨 아이템인지 과제명 보고 대충 이해를 했고 요약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해소 오케이 괜찮네. 다른 부분에서 크게 문제없는지 체크. 그리고 나서 심사위원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앞부분에서 충분히 작성을 해주셔야 이거를 심사위원이 정말 꼼꼼하게 봐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분석하듯이 봐줘야 되는데 현실상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심사위원은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약과 앞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뒷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때문에 만약 미괄식으로 뒤에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썼다? 거의 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단디벤처 포럼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 이걸 대필해달라거나 돈을 줄 테니까 컨설팅 해달라? 이런 건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내가 정말 너무 간절하게 계속 떨어졌다. 방향성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잘못해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방향이 맞아야 천천히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진짜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